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네. 통계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면 OECD 국가 중 몇 위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OECD가 어떤 단체길래 많은 통계들을 OECD 국가와 비교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OECD는 어떤 나라든지 다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나라든지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장일치로 가입이 허용이 되거든요. 반드시 선진국이어야만 되느냐.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드디어 선진국이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드시 선진국이 아니라도 비선진국 회원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국 수는 모두 35개 회원국. 처음 출발할 때 회원국 수 한 18개 정도, 18개 정도죠. 1961년 정도인가요? 그때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는 OEEC 그래서 유럽 경제 협력 기구 형태였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과 캐나다가 조인하게 되면서 OECD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1961년 제 기억이 맞으면 9월 달일 겁니다. 9월 달에 파리에 본부를 두면서 OECD 국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각국들 간의 경제적인 협력 그다음에 가트라고 하는 일반 관세와 무역 협정에 관한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 무역 협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준수해 나가자. 그래서 무역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자라는 협약을 하고 또 가능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종의 경제 협력 기구이면서 경제 지원 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O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WTO는 무역을 담당하는 거지만 무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그렇지만 OECD는 무역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경제개발도 같이 담당하는 그런 기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하드 시간까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다스는 아버지 것. 조금 전에 YTN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 대통령의 형.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예.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오늘 한 말이고요. 예.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이제 이 부사장을 다스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고. 네. 검찰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신의 아버지 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또 기자들이 아니 그 아버지가 월급 사장 아니냐 이렇게 또 물었더니 예. 아니다라고 오늘 또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그 부인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집을 사는데 기자분들이 글을 쓰기를 마치 원세훈 가족 일가들이 마치 파렴치한 사람들로처럼 그렇게 기사를 다 썼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 제가 늘 방송에서 하는 말이지만 추정을 가지고 자꾸 검찰에 조사가 들어가고 하는 걸 가지고 추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옳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예. 본인은 이제 아버지께 맞다. 라고 지금 이제 일단 명확하게. 근데 지분이 얼마만큼인데 아버지께 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라 그럽니까? 2%가 있어도 아버지 거라 할 수 없잖아요. 네. 이 회장의 현재 다스 지분율이 47.26% 최대주주입니다. 아이, 그러면 뭐 아버지 거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렸던 그 처남 김재정 씨 부인 그 권모 씨가 한 23.6%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고등학교 동창이고 후원 회장이기도 했던 김창대 씨가 한 4.2%. 예. 그리고 이전 대통령이 뭐 재산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청계재단. 예. 그 지분율이 5.03%.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상은 회장이 대주주이자 오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상은 회장이 실권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 자꾸 합니까, 언론에서? 그런 증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회장과 더불어서 이제 공동대표도 지냈고 다스 예. 전신인 그 대부기공 창업 때부터 실제로 이제 경영을 거의 관리해온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이 한 명 또 있잖아요. 김성우 전 사장. 네네. 그 이분이 이제 검찰이 제출한 자수서에서 회사 설립 때부터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세부사항까지 지시받았다라고 이제 그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또 이상은 회장을 이제 18년 동안 운전기사로 보필했던 그 김종백 씨 역시 인터뷰했었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결제는 김성우 전 사장이 다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회장은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약간 이제 권한을 가질 그런 정도로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장이었다라고 증언을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자기 형인 이상은 회장에게 회사를 맡겨놓은 형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나온 증언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판단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많죠. 네.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사촌 간에 싸움도 나겠네요. 이시영 이명박 대통령 아드님하고 또 이 조카분하고 김동영이라 그랬나요? 이동영이죠. 예, 네. 이동영 씨. 이분하고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겠네요. 마치 삼성가의 CJ와 삼성의 재산 분할 싸움처럼.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긴 건데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굳히려고 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형제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전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그 시영 씨. 그리고 이동영 씨가 만약에 이 상속 재산을 노리고 다투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사촌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묘하게도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실소유주가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다툼이 난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은 회장 그 부자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서상으로는 일단 뭐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BBK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그런 혐의까지 모조리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있는 문제라서 형사처벌 그 형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면 이번에 그 오늘 이제 내놓은 이 이동영 씨의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김백준 씨라든지 그다음에 정두원 의원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쏘는 화살을 놓고 보면 어떨 때는 섬뜩할 정도인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 옛날에 정말 가신으로 불리고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내지는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내용은. 글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국가의 국익의 관점이라든가 또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좀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문제가 다 좀 유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이동영 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사실은 좀 더 그 방향으로 입증을 해주는 그런 그 발언이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동영 씨라든가 이상은 회장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국면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매주 수요일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시간에는 여의도 막내분들의 젊은 생각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정말 이 정치하는 청년 이분들이 또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 1년 돼가지고 당사에서 네. 1년 행사하면서 영상을 틀었어요. 뭐 제작한 거를. 네. 그 영상에 보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있었던 일들 전부 다 쫙쫙쫙쫙 이제 슬라이드 비슷하게 보여줬는데. 예.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저희 창당하는 그 1년 전 전당대회 모습인데 예. 맨 앞줄 섰던 분 5분 중에 3명이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김무성, 주호영, 예. 이종구 안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1년 버텨오는 게 참 힘들었지만은 어쨌든 피를 흘리면서 왔습니다 계속. 예. 네. 그렇죠. 창당 1년 만에 33명의 국회의원에서 9명으로 무려 24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이 친가로 돌아가고 교섭단체 지위마저 상실한 상황에서 개혁 보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실종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장경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다른 당 이야기라서. 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추위를 느낄만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저는 더 궁금한 건 이제 통합정당의 이름이 무엇일지 과연 이 정당의 이름이라는 건 그 정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담고 있는데 과연 이 가치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요. 사실 33명 중에 이제 9명으로 줄었는데요. 22명이거든요. 22분 정도면 사실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인데 참 이분들이 그 교섭단체 지위를 고사하고 왜 다시 그렇게 참 돌아갔을까 명분 없는 후퇴를 하셨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 당명을 이제 저희가 공모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근데 하도 이제 안철수 사당 이미지, 뭐 유승민 사당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저는 이준석 당으로 공모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농담이고 이제 전 사실 이제 그 보수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당을 여러 개로 나눠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자민련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존속을 했지만은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뭐 항상 그 경험을 바탕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선거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그러면 보수 정당의 어쨌든 주류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한 번도 당의 어떤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주력 세력이 교체 안 되고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에 역할을 다한 정당은 사라졌고요. 어느 시점에 국민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했고요. 어느 시점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용퇴나 이런 방식으로 세력이 교체되기도 했고요. 근데 보수 세력 내에서도 그런 일신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세대 교체라는 것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이 조금 기운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치얼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 성인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무선 혼용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19.1% 대단합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국민의당 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내용이 통합신당 지지율이 16.4%로 민주당이 이어서 2위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한 거죠? 한국갤럽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이게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통합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33, 9, 다시 33.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또 이제 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선거는 2등이 없는데 3등, 4등이 합치면 7등이지 어떻게 2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원래 사람이 불안하면 말을 좀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방선거가 홍준표 대표의 성패를 가름지는 선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경쟁이 되는 다른 야당의 출연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당 행사 끝나고 나가지고 점심 때 이제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이제 3, 4선급 중진들 한 2-3분 만나고 이제 왔는데 아는 분들. 근데 참 묘한 게요. 그분들 제가 만나면 세 분 공히 홍준표 대표 체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께서는 타당에 대해 가지고 뭐 3+2=4는 7이니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자당의 3, 4선급 의원님들이 왜 협조를 안 하고 있는지부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사실 이제 국민정책연구원이 의뢰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좀 저는 아쉬운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전에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20% 넘는 결과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4% 빠진 결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정당의 기존의 지지율이 합쳤을 때 12.3%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합산 방식으로 해서는 지지율 보통 이런 상황에선 통합정당이 출연한다 하면은 기대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한 4%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16%라는 수치는 사실 좀 아쉬운 수치 아니냐, 아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4867번님이 보내주신 걸 네.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통합신당 초기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 의사에 너무 극렬하게 의식을 하시다 보면 상대방 지지자들의 전략대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정성 어린 염려와 응원에는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2017년을 겪으면서요. 이 안철수 네. 유승민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두들겨 맞는 건 트레이닝 많이 됐어요, 이제. 네. 하도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직면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엔 좀 이분들이 좀 그런 게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라든지 유승민 대표의 모습 보면은 뭐 어지간히 때려가지고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청취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앞길을 내다보고 이제 자기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민평당이라 그러나요? 네. 가칭으로 이미 이름까지 다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민평당. 예. 예. 저번에 박인숙 의원이었습니까? 누구셨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셨던 분. 박인숙 의원. 예, 박인숙 의원 맞죠. 네. 더 이상은 없습니까? 바른정당은? 뭐 지금 상황은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창당 1주년 행사할 때 다 오셨거든요. 예. 한 분도 안 빠지고. 근데 뭐 다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당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 네. 당명 하나 지어주시죠. 옹호하시잖아. 당명 정말 당명 짓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그죠? 한 2년 전인가요? 뭐 민주소나무당 등등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좋은 당명을 얻어서 국민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하는 네. 이름들을 지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정당이라는 이 명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1년간 어찌되었건 옥석이 가려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김무성, 김성태, 장지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들만 자욱하다고 보는데 좀 이제야 그래도 유승민표 한라봉이 나오나 했더니 또 안철수와 접목한 탱자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합리적 중도라고 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 네. 결국 아무도 이제 새정치를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안철수의 새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 합리적 중도라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이 가치와 철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결국 현실 정치에서 중도 혹은 캐스팅 보트로 표현되면서 네. 결국 보수 정당 간의 경쟁을 더 촉발시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네. 결국 이 정치는 누적이나 합산이라기보다는 지향으로 말해야 되는데 네. 이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당명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경태 위원장이 이제 했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은 뭐 옛날에 국민의당에서 보면 이제 뭐 계란 후라이에 그 알이 2개 있는 거 이렇게 막 사진 띄우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요. 쌍라는요. 사실 그렇죠. 태양도 2개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명의 대선 주자가
조화를 내려면 역할이 좀 다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럼 당을 책임진 형태로 가게 된다면 업무 분장이 잘 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 대표를 사퇴하느냐 마냐 이걸 갖고 이제 좀 논쟁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거 조정 못해내면 제 생각에는 출마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2개 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가 한 대인데 운전석이 2석이면 그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를 맡지 않는 것이 결국 본인이 이제 어찌되고 이 분당 과정에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안 맡는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대표를 맡지 않는다? 야, 그러면 정말 어떤 국민이 지지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장이라는 더 큰 목표에 자발적으로 도전하겠다. 뭐 예를 들어 대구로 후퇴한 홍준표 대표와 대비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장경태 위원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이 합당 후에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요건 조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부로 들어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슈 남북 단일팀을 바라보는 2030 세대의 민심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